짜자자잔. 자, 보자. 군데? 구조이성을체 하고 있죠. 이거 구조이성을체 몇 가지 있을까요? 이거 구조이성을체 몇 가지 있을까요? 바로 9가지 있습니다. 9가지. 그러면 보세요. 이 녀석을 놓고 구조이성을체 9가지 다 그려라. 이런 거 시험 문제 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탄소 7개짜리 구조이성물체. 그러면 탄소 7개죠. 그 다음에 탄소 8개 되면 구조이성물체가 내 기억에 20 몇 가지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사실 구조이성물체 그리기 살펴보시면 매우 뭐예요? 그냥 그 뭐시기냐 경우의 수 따지기잖아요. 근데 그 경우의 수 따지기를 경우의 수 9가지를 따져라. 혹은 경우의 수 20가지를 따져라. 이건 더 이상 그 교육용 의미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교육용 의미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조이성물체 그려라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그게 아까 그려봤던 탄소 6개짜리예요.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려봐서 알겠지만 얘는 구조이성물체 몇 가지 나와요? 5가지 나오죠? 5가지 정도면 시험 문제로 내기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로 구조이성물체 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헥세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5가지 아까 그렸던 거 기억하시고요. 요 9가지 그려볼 수 있겠어요? 그려볼까요? 시작! 좋아. 자, 이렇게 그려집니까?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냥 사실 이게 탄소 6개면 구조이성물체가 5가지, 탄소 7개면 구조이성물체가 9가지, 그리고 내 기억에 탄소가 한 20개 정도 되잖아요. 탄소가 20개 정도 되면 내가 어제 문헌에서 봤는데 구조이성물체가 15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탄소 개수가 늘어감에 따라 구조이성물체가 많아진다는 걸 알겠죠. 근데 그 많아지는 개수 사이에 무슨 함수 관계가 없습니다. 100% 그냥 경우의 수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컴퓨터한테 코딩을 만들어서 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찾아야 돼서 이 경우의 수 찾아내는 것 자체에 대한 논리 구조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9가지가 나온 건데 이 9가지 뭐 그린 거는 이거예요. 주사슬의 탄소가 7개까지냐, 주사슬의 탄소가 6개까지냐,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6번까지인데 나머지 탄소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러면 1번에서 6번까지면 나머지 탄소 하나가 이렇게 하나하나 붙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장 긴 사슬이 5개면 나머지 2개가 어디에 있겠느냐. 가장 긴 사슬이 5개면 나머지 둘, 나머지 둘, 나머지 둘, 나머지 둘.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가장 긴 사슬 5개는 이런 구조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가장 긴 사슬이 4개인 거. 그러면 탄소 3개가 모자르죠? 그 3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배치하면 끝입니다. 네. 저 8번째 그림이잖아요. 네. 저기서 저게 이렇게 생긴 게 응. 3번에 안 붙어 있고 응. 2번에 붙어 있고 다. 자, 만약에 여기 붙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붙어 있는 건 뭐랑 똑같으냐? 이거랑 똑같죠. 응? 자, 예를 들어 얘를 볼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요 놈을 이리 붙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가장 긴 사슬이 6개짜리인 거예요. 바로 얘랑 똑같은 거라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긴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붙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붙었죠. 같은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조랑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같은 컨셉으로 그린 게 결국 예전에 그린 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거 경우의 수 찾을 때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건 지금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몇 가지? 9가지. 됐죠? 하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은 매우 낮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요 5가지. 됐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아이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1, 4.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8, 8, 8. 4, 5.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학교 수업 시간 수업 교재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반응성이 매우 작습니다. 반응성이 매우 작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반응성이 이제 엄청 작아서 어떻게 되느냐? 액체 상태, 물질일 경우는 솔벤트로 아주 자주 사용됩니다. 건우스, 솔벤트가 뭐임? 솔벤트가 뭐임? 솔벤트가 뭐임? 용매요. 용매. 용매 알죠? 그 용매에다가 여러 용질을 섞어가지고 반응시키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물질을 솔벤트, 우리말로 용매라 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알케인은 뭐로 많이 사용된다고요? 용매로 많이 사용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알케인은 이 알케인으로 주로 구성되는 아주 유명한 상품이 있어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상품이 압도적이에요. 바로 알케인으로 구성된 상품.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용매 얘기를 다시 하자면
여러분 보통 이런 액체에다가 뭔가를 섞어서 반응을 시킬 때는 용매는 보통 반응에 참여해야 참여하지 않아요. 참여하지 않고 섞어준 용질 사이에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보통의 화학 반응에서 용매로 쓰인다는 얘기는 그 녀석의 반응성이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매우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케인 자체가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보통의 유기화학 반응에서 용매로 쓰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반응성이 작아서 반응성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상품이 있다고요. 뭘까요? 알케인으로 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상품. 오늘도 우리 인류는 저 상품을 무지막지한 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석유입니다. 뭐 석유라고 해도 되고요. 천연가스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석유하고 천연가스의 주성분. 그게 바로 뭐다? 저 알케인입니다. 자, 석유라고 하니까 아까 내가 인류가 무지막지한 양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석유 보통 어디에 있어요? 석유 어디에 있는 걸 우리가 캐는 거예요? 땅바닥에 있는 거죠. 땅바닥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뭐 수억 년 있었잖아요. 수억 년 동안 있어도 계속 석유죠. 반응성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억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석유 자원이 고갈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갈이 안 되고 있죠. 왜? 러시아 때문에. 이 러시아가 시베리아라고 하는 넓은 땅덩이가 있죠. 거기에 석유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시베리아에 있는 석유를 안 캤거든요. 왜냐하면 캐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시베리아는 육지예요, 육지 아니에요? 육지지만 육지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시베리아는 너무 넓어서 거기가 다 땅들이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는 그 내륙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육지여도 육지의 역할을 못해요. 사람이 못 지나다녀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 같은 경우 시베리아에 무슨 유전 채굴을 한다. 고 하면 그 유전 지역 있잖아요. 유전 지역에 이제 구멍 몇 개 뚫어놓고 석유 뽑아 올릴 거 아니야. 그럼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 그 근무하는 사람들 만약에 6개월 발령받으면 거기 섬 같은 데서 거기서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밥은 어떻게 먹나? 어떻게 먹냐면요. 본사에서 헬리콥터로 와가지고 식량 떨어뜨리고 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연결 도로가 없는 거예요. 도로가 없어요. 그냥 뭐만 있냐면 거기서 캐해 놓은 석유를 바로 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는 육지인데 육지가 아니야. 섬 같은 곳이야. 그럼 그런데 갇혀가지고 맨날 365일 눈만 보이고 이런데 6개월 동안 갇혀 지낼 수 있냐고.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뭐냐면은 시베리아에서 석유 채굴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채굴 안 했다가 근래에 이제 석유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시베리아에서 러시아가 석유를 막 채굴하게 되면서 팠는데 나와 팠는데 뭐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갑자기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죠. 바로 뭐? 쉐일류라고 하는 게 있죠. 쉐일류가 뭐냐면 바로 그 퇴적암 사이에 석유가 녹아서 섞여 있어요. 이렇게 끈적하게 떡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석유 하면은 액체잖아요. 액체인데 얘가 석유가 이렇게 끈적한 액체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딱 찍으면 꿀 같은 점성도를 갖거든요. 근데 석유는 함부로 맨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왜? 기본적으로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코로 흡입하면 기본적으로 발암 물질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알케인은 가까이 가지 않고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삼성에서 유조선 하나가 깨져가지고 우리나라 태안 앞바다 더럽힌 적 있죠.
기억나요? 그때 사람들이 그 태안 앞바다 그 원유 닦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여기 지금 삼성이 벌인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쉬하고 덮어준 거라서 그렇지, 거기 태안 앞바다에 거기 사시들 살았던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원유 닦으러 갔던 사람들, 역학조사하면 암이나 암 비슷한 거 걸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뭐냐면은 그 보도를 내가 슬쩍슬쩍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보도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건 기본적으로 다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원유는 사람이 직접 컨택하면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원유를 직접 볼 일이 있다면 최대한 멀리 피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기름 유출됐다고 하면 절대로 거기 가서 닦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애 같아서 거기서 막 닦고 있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 닦고 자시고 사람들이 가서 닦을 게 아니고요. 삼성이 책임졌어야 돼요. 근데 삼성은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전혀 안 졌습니다. 전혀 안 졌습니다. 근데 태안 앞바다에 그때 이건희 살아있을 때인데 원유 유출됐을 때 3조인가 배상한다고 했었는데 1원도 안 냈어요. 삼성이. 근데 그때가 아마 박근혜 정권 때였나, 하여튼 이명박 정권 때였나 뭐 그럴 때거든요. 이명박 정권. 그러니까 그냥 쉬쉬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미 수십 년 전 얘기니까 우리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갖지만 그 수십 년 전 이렇게 뭐냐면은 뿌려졌던 원유가 지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암들을 막 유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잡히는 수산물들을 먹었을 때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이미 수십 년 전 얘기니까 뭐 공소시효도 지났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았던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원유가 노출됐을 때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절대 가면 안 돼. 알겠어요? 가면 안 돼. 큰일 나겠죠? 이거 들이마시는 순간 요 코 이게 식도 여기 이제 호흡기 여기 질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안 좋은 사람은 아토피 막 이런 거 천씩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지나면 암 발생되고요. 원유 안 돼. 알겠죠? 어쨌건 그 원유가 꿀처럼 끈적한데 그게 미국 같은데 모래랑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모래로 뒤섞여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 뽑아내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운데 미국의 어떤 화학자 하나가 고온 고압을 이용해서 그 모래에 섞여 있는 원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원유가 엄청나게 나면서 지금 전 지구에 석유가 고갈된다는 말만 있지 언제 고갈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그것의 주성분이 바로 뭐다? 알케인이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6 크래킹. 자, 크래킹 이게 뭐냐면 크랙이라는 말 뜻 자체는 뭐예요? 크랙이라는 말 뜻 바삭 이런 뜻이거든요. 바삭. 아니 이름 잘 발음해봐. 발음 크랙 해봐. 바삭. 무슨 말이야? 우리말로 바삭하는 거를 영어로 크랙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삭 의성어일 수도 있는데 바삭을 동사로 쓰면 뭐겠어요? 바삭을 동사로 쓰면 뚝 무슨 말 알겠어요? 부러뜨리는 걸 크래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크래킹은 뭐를 이용해서 히트 뭐예요? 때리는 건 hit 단모음, 얘는 장모음 hit 해봐. 발음 시작. 그렇지. 얘는 열. 진짜 때리다. 자, 열 하겠죠? 저번 시간에 그 분자량 그 악몽이 떠오르네요. 건우? 분자량 정의는? 뭐로 나누는 게 분자량이에요? 그렇지. 이제 안 까먹겠죠? 자, 그러면 크래킹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이거란 얘기예요. 짜잔.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에테인. 에테인. 오우 잘했어요. 에테의 뜻이 뭐라고요? 시간. 탄소 2개. 여기에 고온 아주 뜨겁게 가열을 해주면 얘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냐면 짜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바로 여기에 뭐가 맹그러지느냐? 이중결합. 그래서 알케인에다가 고온 처리를 하면 이중결합이 맹그러집니다. 알겠죠? 이때 이 물질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에틴이라고 합니다. 에틴. 자, 이때 이 말의 뜻은 이중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중결합. 자, ANE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단일결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에테인은 탄소 몇 개가? 2개가 무슨 결합? 단일결합. 얘는 탄소 몇 개가? 탄소 몇 개가? 2개가 무슨 결합? 이중결합. 그러면 구조를 보면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탄소 지금 어쨌거나 옥텐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 안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만족하죠. 왜? 왜 옥텐 만족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탄소는 옥텐 만족해? 그래, 결합선 4개면 그냥 무조건 옥텟이에요. 탄소가 단일결합이건 다중결합이건 짝대기 4개 그려져 있으면 무조건 옥텟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옥텟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탄소를 중심으로 이거 옥텟이라는 얘기예요. 짝대기 4개잖아요. 뭐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이거 옥텟이라는 얘기예요. 짝대기 4개니까요. 그러니까 다중결합을 하건 말건 짝대기 4개 그려져 있으면 다 옥텟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물질을 에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에틴이라고 하는 얘가 다른 말로 관용명으로, 관용명이 다른 말로 뭐예요? 관용명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예요? 닉네임이죠, 닉네임. 별명이에요, 별명. 그래서 얘 공식 이름은 에틴이거든요. 에틴인데 관용명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에틸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에틸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여하튼 그래서 공식 이름은 에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E가 E 장모음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에틴. 알겠죠? 근데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에텐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면 에텐, 친미파면 에틴. 건우는 어떤 거 선택할래요? 친미, 친일 어떤 거? 저는 어. 탄소 2개가 이중결합을 아니, 어쨌든 읽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미 쪽으로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친미라고 한다면 에틴. 알겠죠? 그런데 이 이름보다는 오히려 이 이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어쨌건. 그래서 이 알케인들은 고온 조건에서 이렇게 다중결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반응을 크래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크래킹.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예요. 호두 같은 거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이게 그 딱딱한 껍질 뽀갤 때 뽀각 소리 나잖아요. 그걸 영어로 크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뽀각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땅콩 껍질이나 호두 껍질 뽀각 뽀개면 뽀개지는 걸로 끝나요? 거기서 뭔가 툭 튀어나와요. 알맹이가 튀어나오잖아요. 그 호두 껍질 따각 깨면 안에서 알맹이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땅콩 그 딱딱한 껍질 뽀각 꼬개면 안에서 땅콩 알맹이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뭐가 튀어나올 거예요? 알맹이. 뭐가 튀어나올 거예요? 수소요. 그렇지.
크래킹의 현대적 의미는, 이 현대 산업에서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케인이 왜 중요하냐면 크래킹을 통해서 뭘 만들 수 있다? 수소기체. 이게 사실 요즘 알케인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냐하면 질량 보존으로 이게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고열을 가하면 수소기체가 통 하고 튀어나옵니다. 미케니즘 그런 것 따위는 없어요. 그냥 연력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에서 수소기체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뭐 할 때? 바로 연료전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연료전지에서 수소기체를 쓰면 해로운 무엇이 안 만들어지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즘 수소경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케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크래킹 반응을 통해서 수소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요 반응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죠? 때는 바야흐로 현 대통령, 전 대통령, 전임 대통령은 누구죠? 미스터 문. 그 다음 대통령이 윤. 2달 남았을 때예요. 2달. 그러면 2달 후면 대통령이 바뀌어요. 그럼 2달 후 대통령 바뀌는 거면 사실 이 대통령은 사실 실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마무리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혹시 이 사람 압니까?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사람 압니까? 별명입니다.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 바로 빈살만입니다. 빈살만 누구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죠. 아마 전 인류 중에, 전 역사를 통틀어서 전 인류 중에 가장 부자죠. 예를 들면 워렌 버펫, 아니면 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도 부자잖아요. 혹은 테슬라 그 사람 누구야?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도 부자죠. 그리고 아마 그런 미국 주식 부자들이 공식적으로는 더 부자일 거예요. 이 사람은 공식 부자로는 그렇게 랭킹이 높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스스로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 세계 혹은 전 인류를 통틀어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비공식 세계 부자 1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삼성, 이재용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부하쯤으로 생각합니다. 원하면 불러서 일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벌입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그냥 부자인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주국가입니까? 아니죠. 독재국가죠. 왜?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왕이 있죠.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국이어서 국왕이 있고, 그래서 왕이 최고 책임자인데 현재 실권자가 빈살만이죠. 그래서 아마 빈살만이 내가 알고 있기로 국방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이고, 그 안에 모든 정치를 사실 빈살만이 다 합니다. 그리고 빈살만은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개인 최대 주주입니다. 아람코가 뭐죠? 아람코가 전 세계 주가 총액 1위입니다. 애플보다 더 큰 회사입니다. 그럼 근데 이름 잘 못 들어보죠, 보통 사람들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입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가 빈살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 부자를 넘어서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니까 수 틀리면 특수부대나 뭐냐면은 정보부 요원들을 동원시킬 수도 있는 사람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빈살만이 놀라웠게도 요때 문재인 대통령을 사우디아라비아로 국빈 초청해서 만났습니다. 자, 잘 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까? 매우 바쁜 사람입니까? 매우 바쁜 사람인데 퇴임 2달 남은 대통령이 아무런 실권이 없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데 왜 만났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어서요. 뭐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좋다고 합시다. 좋은 사람인데 그랬다고 이 사람 만난다고요? 에이, 이게 미스터 에브리띵을 그래 보시면 안 되죠. 왜 빈살만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대통령을 만났을까요? 바로 사우디가 미국하고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기독교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입니까? 이슬람 국가죠. 그럼 이슬람 국가면 미국에 테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슬람 국가인데도 굉장한 우방국으로 취급해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9.11 테러 알죠? 쌍둥이 빌기 와장창 그 일으킨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 유명한 오사마 씨잖아요.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그것도 재벌집 금수저집 아들입니다. 재벌집 아들입니다. 근데 금수저집 아들인데 미국의 폐악질에 반기를 들고 미국의 테러를 한 거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은 살아남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미국이 그 대부구르를 출동시켜서 살해했죠. 그렇다고 미국이 사우디 폭격했습니까? 아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사우디아라비아를 내버려 뒀느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되는 석유 있죠. 석유에 대한 우선 공급을 사우디아라가 약속을 해주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을 책임져 준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대가로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잘 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 같은 몇몇 개인이 미국에 테러를 해도 미국은 여전히 사우디아를 우방국으로 만들었죠. 우방국 지위를 유지시켜줬어요. 그런데 저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적게 하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 석유 생산 1위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근데 요즘 석유 생산 1위가 어디로 바뀌었죠? 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슨 기름? 셰일유. 이게 미국에서 시추 개발이 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석유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석유 시대는 끝나야 되죠. 왜? 석유가 고갈되니까요? 아니죠. 환경 문제도 있고 기술이 개발되니까요. 예를 들어 석기 시대 다음에 청동기 시대 왔잖아요. 돌이 고갈돼서 청동기 시대가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에 석유 시대가 막을 내리나요? 아니죠. 기술 개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우선 자기 나라가 석유 생산 1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미래는 더 이상 석유 패권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미국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이미 석유의 경제적 미래 가치를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대왕고래 시추 사업이라고 해서 동해 어디에 구멍 뚫고 기름 추출하려고 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병신 같은 짓이죠. 성공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실패가 예견된 걸 8천억을 들여서 뚫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현 정부는 그런 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시도들도 하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자, 셰일유도 나오겠다. 더 이상 석유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거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미국이 단절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사이가 매우 냉랭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게 빈살만에게는 좋은 신호겠습니까? 매우 불편한 신호겠습니까? 굉장히 적신호겠죠. 그래서 빈살만이 하고 있는 계획이 뭐예요? 그게 미국을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빈살만이 하고 있는 계획이 그게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가 뭐예요? 사막에다가 서울시만한 도시를 짓겠다는 게 네옴시티 프로젝트죠. 최첨단 무슨 도시. 왜 그런 걸 지어요? 말도 안 되게 사막에. 그러면 거기가 빛깜번쩍한 새 건물들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다? 미국의 대기업들.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은 테슬라나 이런 회사들의 지사를 거기에 유치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만약에 네옴시티를 삐까뻔쩍하게 지어가지고 미국 회사들이 거기에 진출하는 순간 거기는 전 세계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US 프로퍼티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미국 자산이 있는 곳은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요. 미국 자산이 있는데 누가 공격한다?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지사가 공격받는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만히 있을까요?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서 국방부나 CIA나 미 행정부를 뒤흔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빈살만의 전략은 네옴시티를 만들어서 어떻게 여기에 미국 자본을 투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되고 있을까요? 힘들까요? 힘든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 사막의 도시를 어떻게 다 지어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원래 계획보다 많이 축소되었고, 그 다음에 자본을 끌어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서 지금 빈살만이 매우 곤란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때 빈살만은 카드를 하나 더 만듭니다. 바로 네옴시티 플러스 수소경제예요. 자, 빈살만도 이제 석유 패권이 없어진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더 잘 알겠죠. 그걸로 먹고 살았던 나라니까. 굉장히 민감하겠죠. 그래서 빈살만은 석유 경제 다음으로 수소 경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 1위 어디라고요? 이제 미국이라고 했죠. 놀라웠게도 전 세계 수소 생산 1위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 수소 생산 1위입니다. 왜일까요? 전통적으로 석유가 많으니까요. 수소를 뭐로 만든다고요? 원유를 크래킹해서 만든다고요. 그럼 수소를 만드는 가장 편한 방법이,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법이 원유를 가져다가 크래킹 시키는 거라고요. 그럼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수소 생산도 굉장히 양이 많다고요. 그래서 빈살만은 네옴시티 플러스 수소 경제로 경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생산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 거예요. 그럼 생산된 수소를 이용해서 그 수소를 응용하는 수소 개발 기술 1위는 어딜까요? 수소 관련 기술 1위.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왜 빈살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불렀는지 알겠어요? 자, 물론 빈살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퇴임 2달 남은 대통령을 불러서 회담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그 회담 내용은 유지되겠습니까? 폐기될 수 있습니까? 폐기될 수 있다라는 것도 빈살만이 다 알아요. 그럼에도 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겠어요? 수소 생산 1위 국가, 수소 기술 1위국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주가의 변동을 주는 거예요. 아람코 알죠? 아람코가 저 빈살만 최대 주주인 회사라고 했죠. 그 아람코가 원유 생산뿐 아니라 수소 생산도 한다고요. 그 아람코의 주가가 들썩들썩했겠죠.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뭐 일자리 있네 없네 막 말들 많잖아요. 이런 거 잘하면 일자리 이런 거 뭐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때 뭐 했겠어 안 했겠어? 네,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곧 정권이 바뀔 것 같고 뭐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간에 이제 건우 같은 학생들이 한 10년 20년 후에 이제 성인이 되면 아마 여러분 세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건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서 수소 관련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죠?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기술 세계 1위가 어디?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알겠죠?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이 크래킹 기술이 어떤 경제 사회적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자 위에 줍니다. 준다. 으쌰. 육 그 다음에 7 그 다음 혹독한 조건의 반응 혹독한 조건의 반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알케인은 반응성이 크다 그랬어요? 반응성이 작다 그랬어요? 아주 작다 그랬죠? 그러면 반응성이 작다지 반응성이 없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하게 하려면 세게 반응시키면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세게 반응할 수 있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ombustion. 우리말 번역은 combustion. 우리말 번역은 combustion. 우리말 번역은 연소요. 연소란 말 알죠? 불 지르는 거 불 지르는 걸 연소라고 하잖아요. 바로 반응성이 작은 알케인이라 하더라도 불은 잘 붙습니다. 석유 불 붙나요? 석유에 불이 안 붙는다고요? 자, 석유에 불 잘 붙죠? 나 진짜. 자, 그러면 그 연소 반응식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저 탄소의 저
알케인의 연소 반응식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역시 아무도 안 보네. 자, 탄소가 산소랑 연소되면 뭐 돼요? 이산화탄소. 수소가 산소랑 연소되면 뭐 돼요? 물. 됐죠? 자, 이제 양변에 뭐 맞춰야 돼요? 질량 보전 맞춰야 되죠. 탄소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그럼 여기다 뭘 쓸까요? N. 그 다음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수소 2N 더하기 2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는 N 플러스 1개라고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산소 총 몇 개 있어요? 산소 총 몇 개 있냐면 여기서 2N개 있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니까 3N 플러스 1개겠죠. 그럼 여기다가 3N 플러스 1개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양변 다 성립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석유에 불 붙어요 안 붙어요? 엄청 잘 타죠. 석유에 불 안 붙어. 진짜. 그래서 요게 바로 알케인의 전형적인 연소 반응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자연수 아무거나 넣으면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온실기체잖아요. 저게 지금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무슨 경제로 바꾸려고 한다? 수소 경제. 알겠죠? 근데 그 수소 경제의 전환은 사실 뭐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바로 코로나 팬데믹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에 혹은 대만 쪽에 퍼져 있는 제조 시설을 다시 유럽이나 미국으로 뺏어오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래서 이 수소 경제 전환은 뭔가 도덕적이거나 환경적인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각국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외교와 국방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우리 건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ay focus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정신 차리고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엄청 위험한 시기야. 무슨 말 알겠죠? stay focus 알겠죠? 그래서 이런 그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 anyway. 그래서 이렇게 온실기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석유 자원에 의한 석유 경제가 점점 이제 쇠퇴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소기체는 연소 반응이 이렇게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CO2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통한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게 반응성이 작은 알케인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 연소. 됐죠? 그 다음 여기 줍니다. 저기 줄게요. 으쌰. 두 번째 두 번째는 바로 radical chain reaction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radical chain reaction. 우리말 번역은 라디칼 연쇄 반응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저 라디컬 연쇄 반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했어요? 자세히 안 했죠. 그냥 얘는 뭐 개시, 전파, 종 이런 거 안 했죠? 안 했죠. 자, 라디칼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CH4. 자, 알케인 맞나요?
맞죠, 맞죠? 얘하고 기체 상태에서 니기를 반응시키냐면 예를 들어 염쇼, 쇼쇼쇼 염쇼, 알겠죠? 이때 레디컬 연쇄 반응의 아주 중요한 특징, 짜잔. 자, 이거 무슨 표시예요? 아닌가? 건우스 잘못 봤을 때. H가 뭡니까? H. H. 어? 무슨 상수? H. 그렇지. 프랑크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U는 뭡니까? U. 바로 빛의 진동수입니다. 속도는 무슨 속도? 속도는 영어 velocity라고 해서 알파벳 V 이렇게 쓰는 거고요. 얘는 표기 방법이 요렇게 쓰고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발음 new 알겠죠? new 완전 다릅니다. 이건 영어, 이건 그리스어. 그래서 HNU 이게 무슨 표시냐면 바로 우리 오비탈 어쩌고 저쩌고 공부했기 전에 양자역학 슬쩍 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광량자 표현입니다. 광량자의 에너지 표현이요. 그걸 지금 여기서 HNU라고 쓴 건데, 아잉 유기화학 반응의 웬 광량자? 유기화학 반응에 이런 식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항상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자외선입니다. 무슨 선? 자외선. 놀랍게도 이 알케인의 염소기체 있죠? 알케인의 염소기체를 반응시키고 뭘 쪼여주면? 자외선을 쪼여주면 이때 어떻게 된다? 자외선을 쪼여주면 얘가 짜잔 이렇게 됩니다. 어떤 수소하고 어떤 염사가 짱 자리 교환을 해서 요런 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얘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잔뜩 혼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반응을 뭐라고 부른다? 레디컬 체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단어 하나 공부합시다. 레디컬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동아리 이름이라고요? 홀전자 화학종을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애들을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염소 원자 최외곽전자 몇 개예요? 그냥 원자는 최외곽전자 몇 개예요? 17쪽이니까 최외곽전자가 몇 개예요?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이걸 레디컬이라고 한다고요. 홀전자. 무슨 말 알겠죠? 혹은 슈쇼 원자는 최외곽전자 몇 개입니까? 또 하나죠. 이런 걸 레디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자만 그러냐? 아니요. 원자만 그러냐? 아니요. 분자 중에서도 레디컬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O 같은 거요. 질소 하나, 산소 하나가 저런 식으로 그 분자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나머지 전자가 산소에는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는데 질소에는 홀 전자가 배치가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디컬. 그래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인데 홀전자, 홀전자, 홀전자가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레디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시된 이 반응도 설명하는 미케니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케니즘을 살펴보면 저 중간에서 홀전자 화학종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홀전자 화학종들의 그 뭐냐면 등장이 나타나는 반응들이어서 얘다 앞에다가 레디컬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근데 더 자세한 미케니즘은 다루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알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근데 왜 자외선을 자외선을 쪼여주는 이유는 사실 레디컬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자외선을 쪼여주면 뭐 학교에서 얘기 안 했다고 하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Cl2의 루이스 구조죠. 요 놈을 이렇게 결합을 자르고 싶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두 결합 전자를 하나를 왼쪽으로 던지고 하나를 오른쪽으로 던져서 이걸 자르고 싶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결합 해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저 결합 해리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저절로 될까요? 외부에서 억지로 해줘야 될까요? 잘 붙어 있는, 예를 들면 뭐 어디에 팔 붙어 있는데 야, 네 팔 하나 잘라보자. 이거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잘 붙어 있는 걸 억지로 떼어내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발열이어야 하겠어요, 흡열이어야 하겠어요? 떼어내야 되니까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되는 흡열 반응이죠. 네. 그냥 안 된다고 했죠. 발열이 보통 그냥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까 이거는 혼자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흡열이 돼야 되죠. 그 흡열의 수단으로서 자외선이 쓰이는 거예요. 자외선이 이 결합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내면서 여기 뭐가 발생해요? 레디컬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외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외선보다 더 강한 빛을 쐬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모든 실험 조건은 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강한 조건을 써요, 제일 약한 조건을 써요? 모든 실험은 가능한 것 중에 제일 약한 걸 쓰는 거예요. 왜? 위험해서요. 강한 걸 쓰다가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실험 조건은 뭔가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싸고 약한 걸로 실험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적으로도 위험적으로도 이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자외선보다 더 강력한 빛은 가능합니다. 근데 되는 것 중 제일 약한 게 자외선이라서 자외선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외선보다 더 강한 빛을 뭐라고 하죠? 자외선보다 더 강한 빛을 엑스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엑스레이를 쪼이면 어떻게 되느냐? 엑스레이를 쪼이면 여기에 있는 결합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염소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전자가 떨어져 나와요. 엑스레이를 쪼이면. 그러면 이런 식의 원자화되면서 레디컬이 만들어지지 않고 염소 내부에 내부 전자가 떨어져 나오니까 원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최외각 결합전자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무조건 자외선이 필요해요.
무조건 자외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외선을 쓰는 겁니다. 더 강력한 에너지를 써도 되나? 그럴 경우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이상하게 쪼개져요. 그럼 그거는 이런 계획된 화학 반응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박무영 교사가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고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 모르셔도 상관없으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해 드립니다. 됐죠? 좀 이해했어요? 됐죠? 오케이, 됐다. 이렇게 알케인 끝났습니다.